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토크입니다.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우리 지역 당선자들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계양을에서 무려 5선에 성공한 송영길 의원과 함께합니다. 4.15 총선 인천 선대위원장을 맡아 종횡무진 활약하는 송영길 의원. 덕분에 더불어민주당이 11석을 가져오며 압승을 거뒀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현안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큰데요. 송영길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총선은 끝났는데 여전히 많은 일정을 소화해내셔야 하죠.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이제 당선 인사 잘 마치고 이제 오늘 국회에 또 아시다시피 재난기본소득 추경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가야 됩니다. 예.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5선에 성공한 중진 의원입니다. 과거 당선 때와는 또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너무 감사드리죠. 사실 계양구 주민들이 부족한 저를 이렇게 5선 의원 또 인천시장까지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 힘을 제가 선거 때 약속한 대로 계양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특별히 우리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 잘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인천 선대위원장으로 인천 총선을 총괄했는데요. 그 결과 무려 11석을 민주당이 가져왔습니다. 이 결과가 지난 총선 때보다 4석을 더 가져온 결과인데 이런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셨습니까? 네, 그런 예상이 됐습니다. 사실 초기에는 좀 걱정이 했는데 중반기로 갈수록 그 민심의 변화를 느낄 수가 있었고요.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이 코로나 사태를 잘 관리해서 전 세계적인 평가를 받고 있었고 특히 보수적인 분들이 그렇게 강조하던 미국과 일본, 유럽들이 다 우리보다 잘 못하고 그들의 방역체계나 의료보험체계의 부실이 드러남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를 한번 비교해서 평가할 수가 있게 되었기 때문에 야당이 좀 그런 점은 인정하면서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견제론을 제기했다면 좀 더 나았을 텐데 무조건 다 부정을 해버리니까 국민들이 좀 야당에 대해서 오히려 심판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승리한 인천의 11개 지역구가 모두 값진 결과겠지만 선대위원장으로서 그래도 여기만큼은 이겨서 참 기쁘다 하는 곳이 있을까요? 지금 이긴 데 중에 이제 아주 깊은 곳이 3군데. 첫 번째는 연수에 아시다시피 막말 정치로 많은 국민들의 비판을 받았던 민경욱 의원을 이기고 정일령 의원이 또 이정미 현역 그 정의당 대표가 나왔던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기는 것이 참 보람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학재 의원을 이기고 세 번 떨어지고 네 번째 우리 김교홍 의원이 당선됐는데 제가 인천시장 때 부시장으로 모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기뻤고 또 하나는 아시다시피 남동구의 유정복 전 시장이 사실 저로서는 정치적 마수였잖아요 그때. 근데 이분이 우리 맹성규 후보한테 한 10% 차로 이렇게 패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정복 시장에 대한 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 3군데가 참 기쁘게 생각이 들었고 아쉬운 것은 우리 미추홀 동구 의뢰 남영희 후보가 171표 차로 애석하게 낙선한 점과 우리 조택상 후보가 선전했는데 워낙 옹진 특히 강화에서 너무 한 9,000표 이상을 진 바람에 중구에서 많이 이겨가지고 한 6,000표를 이렇게 따라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진 것이 참 아쉽습니다. 표차가 미미하기 때문에 더 아쉽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인천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이 정말 압도적인 지지를 받게 됐는데 사실 인천에서는 이런 쏠림 현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데 인천에서 이렇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낸 이유, 여당의 지지를 보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분석하십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코로나 전국이라는 비상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뭐 100% 잘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게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었고 전 세계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이 정부에게 힘을 실어줘야겠다라는 그런 공감대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인천 지역은 중국과 가장 가까운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지금은 약 90명 되지만 약 80명 정도로 코로나 확진 환자를 잘 통제하고 우리 박남춘 시장, 이 시정부가 잘 해주어서 미래통합당이 뭐 중국인 입국을 막지 않아서 확산됐다라는 논리가 별로 공감을
얻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중국과 가장 가까운 곳이 우리 인천이고 제 계양구만 하더라도 중국인이 거의 한 1000여 명이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계양구 지금 확진자가 4명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신천지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이거를 대구 경북이 사실 중국과는 가장 먼 내륙 지방임에도 불구하고 이 발생한 현실을 애써 야당이 외면하고 오로지 정부만 공격하니까 설득력이 떨어졌다고 보여지고 저희들이 중국을 완전히 막으면 좋겠지만 완전히 막았던 이탈리아, 미국도 똑같이 퍼졌거든요. 맞습니다. 제3국을 경유해서 오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이 대한민국의 제1 경제 파트너인데 막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못 가요. 중국에 한 100만 명이 넘는 한국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분들이 못 오게 되니까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현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점을 집권 여당을 해봤던 미래통합당, 집권당의 국무총리를 역임했던 황교안 대표께서 그런 점을 잘 배려하지 못한 게 패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듭 이야기 드리지만 여당의 코로나19 대처가 참 현명했던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높은 점수를 주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요. 송 의원은 지역구에서도 58%의 높은 지지로 당선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총선 출마해서 얻은 득표율 중에서도 최고인데 사실 선거 초반에는 야당이 통합당이 좀 상승세를 얻었었는데 언제쯤 이 승리를 확신하셨습니까?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승리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처음에는 사실 그 마스크 공적 마스크 오부제가 논란이 있었잖아요. 아침마다 그 약국 앞에 줄 서 있는 걸 보면 죄송스럽고 사실 거기 가서 딱히 말씀드릴 것도 없어서 참 피해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이제 설득할 수밖에 없었는데 야당 후보는 거기 다니면서 막 이게 나라냐 마스크 이런 대란 막 정부를 공격하고 했지만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 잘 참아주셨고 그래서 후반기 가서는 이 공적 마스크가 이제 정착이 되었잖아요. 그거 보면서 이기는데 지장이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각장 문제로 좀 걱정을 했는데 잘 처리가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개항의 경우는 개항 테크노밸리에 대한 이 소각장 설치를 두고 말이 굉장히 많았어요. 의원께서는 그걸 백지화시키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는데 이 확정이 된 건지 언제쯤 결론이 나옵니까? 근데 소각장은 필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쓰레기 소각장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자기 집 앞에 쓰레기가 다 쌓여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텐데 무조건 소각장 반대하는 게 아니라 문제는 지금 기련동, 동양동 지역에 우리 계양구 소각장, 그 계양구 소각장도 아니고 300톤 규모의 광역 소각장을 만들려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의심이 들었죠. 왜냐하면 인천시가 확정된 건 아니라 그러지만 계양 테크노밸리를 만든 것을 이용해서 광역 소각장을 만들려고 시도하는 게 아니냐 이런 오해를 사기에 충분한 공문이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된 겁니다. 근데 저도 잘 몰랐는데 주민들께서는 어떻게 사선 실세 의원이라는 분이 또 인천시장까지 한 사람이 그걸 모를 수 있냐 이렇게 당연히 비판을 할 수가 있었는데 사실 진짜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고 인천시가 좀 야속하긴 한데 저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환경국장도 나무라고 그랬는데 어찌됐건 뭐 그건 그렇고 이제 저는 이것은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 기련동 동양동 이미 한 2만 6천여 명의 시민이 살고 있고 바로 그 김포공항 때문에 굴뚝 높이도 한 450m 이상 높이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제한 규정이 있는 곳에 소각장 건설은 안 된다. 이렇게 제가 이제 반대를 한 거죠. 저는 이제 무조건 소각장, 계양 소각장 반대가 아니라 규련 동양 지역 소각장 반대 이렇게 쓴 거고 야당 후보는 계양 소각장 반대 이렇게 쓴 거죠. 그렇지만 저는 우리가 소각장이라는 것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일종의 퍼퓰리즘이다, 님비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쓰레기 소각장이 없으면 쓰레기를 어디다 소각이란 말이에요. 그걸 다 청라에다가 지금 소각하고 있었는데 청라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청라가 6군데를 소각하고 있어요. 서구, 계양구, 부평구, 중구, 동구, 옹진. 그러니까 청라 주민들은 그럴 거 아니겠어요. 아니 이 소각장을 왜 부평구, 계양구까지 우리
동대에서 소각하느냐 당연히 반발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한다면 쓰레기는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각 구별로 만들어라. 지금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12월 말까지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걸 보고 판단하자는 게 제 주장이고 대신 최근에 논란이 된 규련동, 동양동 지역은 절대 안 된다라는 게 제 입장이고 그걸 시장한테 강력히 전달을 했고 아예 주민들이 걱정하실까 봐 제가 아예 동양동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 이사 간 지 5개월밖에 안 되는데 집주인한테 제가 사정을 해가지고 죄송하다. 중간에 해약을 하고 그 선거 시작되기 전에 바로 동양동으로 이사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럼 이사 후에 주민들 반응이 좀 달라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좋아하시죠. 아무래도 뭐 이사 오니까 송영길이 뭐 선거용이다. 저 선거 끝나면 다시 이사 갈 거다 이런 의심하는 분도 계시지만 네. 대부분은 쇼라도 한 사람이 더 낫지 않아요? 안 한 사람보다? 근데 저는 뭐 쇼가 아니고 실제로 지금도 전세 아파트 살고 있는데 집 주인이 나가라고 하지 않으면 계속 살 겁니다. 거기서. 예.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공약을 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1호 공약이 계양신도시 10만 개 일자리 창출입니다. 사실 이 3개의 계양신도시를 유치해서 지역민들의 많은 지지를 받았는데 계양신도시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일자리의 질, 즉 어떤 기업들이 들어오느냐가 관건이 되겠지요. 지역에서도 이 다양한 산업들이 거론이 되어 왔는데 어떤 계획 갖고 계십니까? 아시다시피 4년 전에 제가 계양 테크노밸리 100만 평 만든다 그랬을 때 다 후보들이 그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수도권 규제, 그린벨트 이런 제한이 있는데 어떻게 100만 평 테크노밸리를 만드는 거냐 이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저로서도 사실 여러 가지 걱정이 있었죠. 그러나 정치라는 것은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이고 법을 또 바꿀 수가 있는 게 입법부이기 때문에 해보려고 이제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목표를 이제 가지고 뛰었는데 다행히 문재인 대통령 공약으로 이것을 제가 채택을 시켰고 또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로 채택이 되어서 테크노밸리 101만 평이 확정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의 과제는 뭐냐? 이 101만 평 중에 50만 평은 이제 녹지 공간이나 공공부지입니다. 50만 평 중에 한 24만 평은 16,000세대의 이제 아파트가 들어오고요. 나머지 26만 평이 첨단 도시 기반 시설로 이제 우리가 첨단 기업을 유치하는 부지가 될 텐데 네. 문제는 이게 송도나 청라처럼 경제 자유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세 같은 혜택이 없어요. 그리고 수도권 규제의 또 규제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삼성, LG라든지 대기업이나 첨단 기업을 유치하는데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앞으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10만 개 일자리도 사실 쉬운 공약이 아니죠. 네. 그러나 우리가 시험공 볼 때도 목표를 높게 잡아야 그 반이라도 따라가는 것처럼 이런 목표를 가지고 뛰어보겠다는 저의 의지의 표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업들도 좀 유인 효과가 있어야 이제 유치를 그렇습니다. 결정할 텐데 뭐 어떤 계획 갖고 계십니까? 우리 계양 테크노밸리 유인 효과는 상대적으로 좀 더 저렴한 부지 제공과 편리한 교통 그리고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 사이에 있는 지리적인 위치가 이점. 좋기 때문에 네. 서울산업단지도 한 8대 1인가 경쟁을 뚫고 바로 분양이 됐거든요. 네. 이렇게 성공했던 것처럼 그럼 부지가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이점과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가격 이런 걸로 첨단 기업을 유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이 정치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참 인상 깊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 계양 신도시가 자족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 일자리 못지않게 중요한 게 바로 교통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 지하철이 들어오지 않아서 아쉬움이 참 컸는데요. 서울 2호선 연장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그동안 이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번번이 경제성이 나오지 않아서 이 현실성이 있느냐 이런 의문이 생기고 있는데 이게 어떤 해법을 갖고 계십니까? 일단 그 홍대 입구역에서부터 원종역까지 그게 한 15km, 16km쯤 될 겁니다. 거기가 지금 추진되고 있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 계양 서운 작전을 지나서 청라까지 연결되는 약 16km 구간 이 BC값이 1.04 정도가 나왔다 그럽니다. 네. 그래서 BC값이 1이 넘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어서 이거를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요.
이게 박남춘 시장의 공약이기도 했고 또 유동수 계양갑 국회의원님과 저하고 같이 공동으로 추진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요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상의 변화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까지는 이 선제적인 대응을 잘 해왔지만 코로나19 확산을 겪으면서 의료 인프라에 대한 필요성이 다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계양에 음압 병실을 갖춘 의료기관을 짓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또 어떤 역할을 해낼 수 있을까요?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계양구 보건소가 계양구청 안에 있습니다. 우리 장기동 보건소는 제가 국회의원 재선 때인가요? 그때 국고 지원을 받아서 장기동 보건소는 건설을 했고요. 계양구 보건소가 계양구청 안에 같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코로나나 메르스 같은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게 전염 위험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구청을 드나드는 일반 민원인과 섞여서 전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분리 독립할 필요가 더욱더 이제 높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박형 구청장과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일단 구청 앞에 있는 등기소 건물을 매입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 한 10월쯤에 착공을 해서 내년에 완공 목표로 지상 5층, 지하 2층에 그런 음압병동 2개를 갖추는 계양구 보건소를 지금 건설할 계획입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19가 굉장히 많은 걸 바꿔놨는데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뉴 노멀 시대가 왔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차원에서도 이 새로운 체제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텐데 어떤 준비를 좀 하고 계십니까? 일단 우리 코로나 때문에 우리 이 지구가 지금 숨을 쉬게 됐다는 평가가 있잖아요. 맞아요. 지금 뭐 이렇게 미세먼지가 없고 푸른 하늘을 되찾게 되었고 오존층이 복원이 되고 환경이 살아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잔디밭이 살아나고. 그러니까 얼마나 인류가 그동안 자연을 파괴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왔는가를 반영하는 것이고 코로나는 우리 인류 문명에게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지구가 견딜 수 없다라는 어떤 경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는 다시 옛날로 갈 수가 없고 코로나 이후에 맞는 새로운 친환경 경제 전략, 탈탄소 경제, 그린 뉴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플라스틱 같은 일회용 컵을 줄이고 플라스틱 이런 빨대 이런 것도 다 금지시켜야 돼요. 사실 종이로 네. 만들든지 녹말로 만들든지 재생 가능으로 싹 바꿔야 되고 너무 비닐도 많이 쓰잖아요. 비닐로 플라스틱 공해 때문에 지구가 견딜 수가 없을 것이고 모든 동식물들이 비닐로 플라스틱 공해 때문에 거북이 배를 갈라도 돌고래 배를 갈라도 다 페트병에 플라스틱이 꽉 차 있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생물이 죽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입법적으로도 다 좀 금지 제한하고 전부 다 머그잔 쓰도록 하고 이렇게 우리 문화도 바뀌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나 이제 어떤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핵융합 발전을 우리 대한민국이 선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 코로나의 역설이다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의원들은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분위기인가요? 대부분이 공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연구 모임도 지금 만들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추진이 되기를 좀 기대해 보겠고요. 코로나19의 경우에는 지금 백신과 또 치료제 개발에 그야말로 전 세계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송도 이 바이오 관련 업체들도 치료제 개발에 관심을 보이고 있죠.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인천시장 시절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송도에 유치를 했고 또 셀트리온 추가 투자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동아제약, 아지노모토 이런 게 다 결합돼서 지금 세계 최고의 바이오 산업단지가 우리 송도가 된 겁니다. 저는 너무나 이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의 그런 에너지가 저는 어떻게 스토리텔링을 하냐면 박정희 시대 때 포스코를 포항에 만들었잖아요. 포항제철을 만들어서 이게 농업사회가 공업사회로 전환하는 계기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전두환 시대 때 삼성 반도체가 수원에 만들어져서 이 공업사회가 IT 산업, 지식정보산업으로 바뀌는 계기가 되었고 이 송영길 시대에 정말 이 송도의 BT 산업의 토대를 만들어서 이제 포항제철, 수원의 삼성반도체, 우리 인천 송도의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돼서 BT 산업으로 세계로 나간다 이렇게 제가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정일영
박찬대 의원을 모시고 한번 갔다 왔습니다. 네. 선거 끝나자마자. 근데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 때 보고를 듣고 삼성바이오 김태한 사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었는데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박차를 가고 있습니다. 근데 백신 개발은 임상 실험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로 우리는 인권이라든지 안전 제약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이런 제약이 좀 더 유연한 중국이 훨씬 유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 개발은 중국이 더 빨리 하기가 쉽고요. 우리나라는 항체 치료제 개발은 우리가 앞서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총력을 다해서 뒷받침할 생각입니다. 네, 우리나라 이 코로나19 대처에 전 세계 이목이 지금 집중되고 있는데요. 치료제가 그리고 이 항체 발견이 우리나라에서 그것도 인천 송도에서 좀 발견되기를 기대해 봐야 되겠어요. 지금까지 이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21대 국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앞서 언급을 해봤는데 이 180석의 거대 야당 탄생을 두고 유권자들이 이제는 좀 제대로 일해봐라 하는 주문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21대 국회가 반드시 해내야 할 과제 어떻게 보십니까? 당장 20대 국회에서 그 재난기본소득 문제 추경안을 처리하고 N번방 문제로 발생했던 성착취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를 척결하기 위한 법을 20대 국회 마지막에 통과시킬 것입니다. 이걸 하고 나서 21대 국회에서는 무엇보다도 경제 회복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탈탄소 경제를 만들기 위한 그린 뉴딜 정책을 뒷받침하는 입법과 정책이 가장 선행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또 우리 문재인 정부 이제 남은 이제 2년 동안 계속 부르짖었던 한반도 평화 경제 체제의 토대를 뚫어내는 것, 그게 중요한 과제이고, 그다음에 검찰과 언론 개혁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또 헌법 개정도 이야기했지만 이것도 지금 당장 할 것은 아니지만 21대 4년 안에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좀 코로나19 때문에 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너도 나도 힘들어하고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경제 회복 관련된 정책들은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아시다시피 지금 기업들이 지금 망하게 생겼잖아요. 이런 상태로 매출액이 거의 뭐 반토막에서부터 뭐 3분의 1, 5분의 1까지 떨어진 기업들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당장 현대자동차도 쉽지가 않는 것이고 네. 우리 동네 기업인 인천국제공항이 하루에 20만 명 이용하던 승객들이 지금 5천 명 정도로 떨어졌어요. 네. 대한항공도 아시아나항공도 마찬가지고 이런 데의 부도를 막기 위해서 약 40조에 대한 금융 지원 구조를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만들었고 연말까지 이렇게 다 버티게 만들고 그 안에 코로나 치료 백신과 이게 치료제가 항체 치료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가 어서 종식이 돼야 되겠지요. 자, 무엇보다 요즘 관심이 집중되는 게 송 의원의 당대표 출마입니다. 지난 당대표 선거에서 2위라는 의미 있는 성적을 냈고 하마평을 계속 오르내리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도 인천에서 여당의 당대표가 탄생하는 것 아니냐 하는 기대가 크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저는 뭐 제 개인의 프로그램도 있지만 우리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 어떠한 역할이라도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역할을 해내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문재인 후보께서 지난 대선 때 총괄 선대본부장으로 저를 위촉을 했잖아요. 그것은 송영길이가 평소에 정치적인 색깔이 친문 비문을 아우를 수가 있고 여야를 넘어서 어떤 합리적이고 균형 있게 전체를 통합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평가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우리 당 대표도 친문 비문을 넘어서 통합을 해서 문재인 정부를 뒷받침해서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의 승리를 이끌어갈 지도부이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거기에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지난 전당대회 때 제가 조직도 돈도 없이 30%가 넘는 득표를 해서 2위를 했던 것이 큰 힘이고 또 많은 당원들께서 그때 당선시켜주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이번에는 또 힘을 모아야겠다. 특히 우리 인천 지역에서도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좀 좋은 결과를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자, 180석 슈퍼 여당의 당대표 그리고 이제는 향후 대선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일 텐데
어떤 형의 어떤 리더십을 가진 당대표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우리가 언론에 보면 당대표 보면 친문이냐 비문이냐 어디와 가깝냐 막 이런 식의 삼국지 같은 그 일요신문 수준의 일요신문은 그 일요신문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이런 주간지의 그런 흥미로운 그런 가상 시나리오 기사에 너무 천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은 정치권의 이야기고 국민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시대적 과제인 이 코로나 재난 극복과 경제 회복 그리고 남북의 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떠한 리더십이 집권 여당 대표에게 필요한가를 본다면 첫 번째는 저는 국제 외교적 역량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코로나는 국경이 없어요. 코로나 극복도 국경이 없습니다. 전 세계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경제에 대한 분명한 식견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통합의 능력이라고 보는데 제가 봤을 때 우리 당 국회의원 중에 가장 국제 외교 네트워크를 가져온 사람이 송영길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변호사지만 연대 상대 출신입니다. 뭐 재경위에서 활동을 해왔고 또 부도 위기의 인천시장으로서 전체를 한번 광역자치단체장을 관리를 경험해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에 대한 경험과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아까 말씀한 대로 친문, 비문, 계파를 넘어선 통합의 리더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파를 뛰어넘는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자신감까지 내비치는 후보의 얘기 당선자의 이야기 들어봤고요. 21대 국회는 정말 유권자들의 기대가 큽니다. 거대 여당의 또 5선 중진의 의원으로서 지역의 유권자들에게 이것만큼은 반드시 해낼 수 있겠다, 해내겠다라고 약속 한번 해주시지요. 네, 두 가지입니다. 지역 공약으로서는 제가 개항시대를 열겠다. 개항시대를 열는 첫 번째로 개항 테크노밸리를 완성하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여러 가지 소각장 문제라든지 이런 소소한 것들을 해결하겠다는 것인데 당장 소각장 문제는 5월 13일 날 제가 계양구청에서 2시에 대강당에서 공청회 일종의 의정보고회를 이제 열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주민들과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고요. 해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OBS 유치하는 거 해결하고 그다음에 보건소 종합병원 유치가 차례차례 해결하면서 올해 말에 테크노밸리 보상을 시작하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기업 유치에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당의 중심 역할을 맡아서 경제를 회복시키고 한반도 평화시대를 열어서 문재인 정부 성공을 뒷받침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이제 OBS 유치에 관한 설명해 주셨어요. 좀 구체적으로 여쭙고 싶은데 이거 물 건너갔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오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은? 지금 인천시에서 공모를 하고 있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거기 코아로 그 아파트 단지에 방송 그 센터가 이미 건립돼 있잖아요. 그게 제가 인천시장 시절에 그걸 기부 체납 받은 것인데 거기에 공모를 해가지고 이달 안에 공모가 돼서 다음 달에 심사를 거쳐 아마 공표가 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관련된 부분도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고요. 앞서 계파를 뛰어넘는 또 모두를 아울 수 있는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설명해 주셨는데 야권의 경우 보수 재건을 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야당에 좀 현명 한 말씀 남겨주시죠. 야당은 탄핵의 강을 건너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태극기 부대하고 선을 그어야지 황교안 대표처럼 태극기 부대와 유승민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면서 애매한 타협을 해서는 안 되고 어차피 국정농단세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결정이 됐잖아요. 여기과 손을 긋고 건강한 보수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을 해야 된다 보여지고 그런 면에서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40대 경제를 아는 사람을 대권 후보로 키우겠다. 이것은 상당히 신선한 제안이고 의미 있는 도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야권에 대한 한 말씀도 남겨주셨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계양을 당선자 송영길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